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개세주의. 발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종교인 과세는 늘 뜨거운 감자였었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지나치리만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여론에 못 이겨 지난 2015년 소득의 6%에서 38%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시행을 2년 유예시켰죠. 이는 2년간 과세를 안 할 테니 그 안에 미비점 등을 보완해보라고 종교계에게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내년인 2018년 1월 1일자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 시간이 다가오자 종교계에서는 다시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어떠한 소통 의지도 없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예를 들어 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모호하고 소규모 교단의 경우 법인 등록이 안 되었다. 그리고 음해성 탈세 신고로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벌어져 신성한 종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짧았던 것일까요? 또한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인은 돈을 벌기 위한 근로행위가 아닌 성스러운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다 성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들이 범죄에서만 본다면 신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논리적 모순이 뒤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반발에 대해 지난 8월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시했다가 더 큰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현, 이계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선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현승, 장재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해운.
그런데 이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종교인들에게도 근로소득을 걷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의 재산 사유화와 세습, 부적절한 영리사업 운영, 불법 비자금 조성,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교회들 등의 관련된 뉴스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짓들을 하라고 신도들이 헌금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계 역시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경우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세금 내십시오. 국민 개세주의.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습니다. 박정현의 머슴 읽기.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대전 지역의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해 청취자분들께 보고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좀 욕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 네. 개세주의. 이게 이제 뭐, 오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세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국민 개세주의의 뜻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얼마 전 8월부터인가요? 그 종교인들 과세 관련해 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 자유한국당이 더 인원은 많으신 것 같고요. 뭐 권성동 의원도 있고 뭐 명단은 재석고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어쨌든 그분들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라는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조금 일부 후퇴한 게 그러면 제대로 시행을 하되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넣었다가 또 이제 곤혹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종교인들 과세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런 어떤 헌금, 네. 그런 교회에서 아니면 헌금하는 행위가 과연 그의 뜻대로 어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하겠지만 네. 어떤 그러한 사용하는 공간은 이미 우리 세상에서 우리 국내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좀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게 평소에도 좀 달갑진 않은 얘기였죠. 예전에 이 종교계 측의 반응이 어땠었냐면은 이제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얻은 소득을 갖다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근로소득세를 사람들이 이제 납부를 하니까 종교인들도 돈을 버니까 내라 이러고 종교계에서는 그거는 근로행위가 아니다. 그 신성한 종교 행위를 어떻게 근로 행위로 보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세금을 다 내고 소득세를 내고 남는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헌금에다가 또 세금을 붙이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종교계에서는.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돈 갖고 쓴 돈에는 세금을 안 붙이면 우리가 돈 내고 남은 거 갖고 물건 사는데 거긴 세금 왜 붙여? 그거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94년부터는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독 이제 기독교에서 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이 좀 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헌금을 내본 기억은 이제 학생 때 말 그대로 뭐 한 5천 원 이하 정도씩 내본 경험은 있지만 지금 성인들은 그 11조도 있고 네. 또 헌금하는 금액이 좀 작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한 돈이 모이면 더 큰 금액이 되겠을 텐데 그런데 세금이 높다.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부디 뭐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네 예, 세금 납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대전에서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할 토론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렸는데요. 신고리 569기는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데요. 울산시청과 부산시청이 25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정률 30%, 건설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공사 중단과 3개월간의 토론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토론회가 왜 대전에서 열릴까요? 신고리 원전 569기 공론 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7일에는 광주에서 한 차례 토론회가 있었고 수도권과 전국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큰 광역시나 거점 도시들에서 그렇죠. 이런 걸 한다는 얘기인데 대전에서 그 회의는 그러니까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 예상대로 신고리 569기에 대한 찬반 그런 의견이 팽팽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거기서 다뤄졌나요? 신고리 569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패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원자력협회 임채영 박사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박사는 원전 중단 시 2조 8천억 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12,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 사용 후 연료 처분장 마련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정다울 선임 캠페이너는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 99개, 러시아 35개의 원전이 있는데
영토가 작은 한국에 24개의 원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인근 32km 이내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부산항, 해운대 등이 있으며 지진이 취약한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원전 사고 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 소장도 한빛 4호기의 철판 부식이 뒤늦게 발견됐고 콘크리트 타설이 안 돼 있는 부실 공사가 드러났는데도 한국 수력 원자력연은 이 같은 사실이 은폐에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탈핵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이번에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입장에 임 박사님 의견을 따르면은 중단 시 2조 8천억 원의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제 전가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했을 경우에 들어갈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경제 용어에서 매몰 비용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게 아까워서 다른 걸 한다라는 거는 더 큰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없어지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하고 그런 발전을 한다면은 거기에 또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갖고 시민 500명이 참여단을 구성해서 다음 달에 이제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에 관련된 건설 중단에 관련된 입장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모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 500여 명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하고 오늘 16일 천안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공론화위는 앞서 2만 6명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5,900여 명 대상으로 이 중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해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한 달간 공론화를 위한 수기 과정에 참여해 10월 13일부터 2박 3일 합숙 토론 후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인터뷰를 조금 본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고려 안배해가지고 5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하고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 달 정도 동안 재택으로 각종 자료들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여서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찬성 측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반대쪽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균형 있게 그리고 본인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격렬한 토론들을 벌여보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문에 응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0분들은 상당히 원자력 발전 관련해가지고 시민 전문가로 양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한 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당을 한 8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85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많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 이거 방송하면서 네 힘듭니다. 저희 방송 저희야 뭐. 네. 기자님도 물만이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요. 부디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좀 공정하게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500명의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했느니 조작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기간에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시민 참여단 500여 명이 지금 권고안을 내지만 그게 사실은 국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 정부의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는 건데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이런 지금 수기 기간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어떤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할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조만간 한번 같이 스터디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 연고를 둔 축구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최근 세종 지역 스포츠계의 화두라고 합니다. 세종포스트와 중돌부가 보도했는데요. 현재 세종에는 K3 리그 참가를 목표로 지역 연고 축구팀 창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
연간 운영 예산인 10억 원을 조성했고 세종시가 시설 사용 승인만 해주면 이달 말에라도 축구협회에 등록해 내년 시즌부터 축구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동호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돌입했고 지역 유소년 선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인 축구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K3 리그는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는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관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프로 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추어 리그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 리그는 K리그라고 하죠. 근데 K리그도 다시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눠서 1, 2부 하면 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1부 리그는 K리그 클래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고 그다음에 그 하부 리그는 K리그 챌린지라고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참고로 대전 시티즌은 K리그 소속인데 지금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2부에 있습니다. K리그에서 대전 시티즌이 한번 이제 몇 년 전에 그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가지고 챌린지에서 상위권에 되면은 이제 클래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1년 만에 다시 또 떨어졌죠. 제가 깨알 같은 자랑을 조금 대신해드리면은 그 사장님이 훌륭하셨다고. 네, 그 사장님이 저희 저희 방송에 국민의당 지금 현재 김세한 서갑 지역위원장 겸 직책이 도 많으셔갖고 아무튼 김세한 위원장이 그때 사장을 맡았을 때 클래식으로 이제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능력이기도 하겠고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네, 운이 좋았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대전이 지금 그러니까 챌린지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N리그라고 있어요. 내셔널 리그라고. 그것도 이제 그 K리그 2부 리그 이제 하부 리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는 아니지만은 아마추어 프로의 중간격 이런 성격. 그런데 이제 K3 리그는 아마추어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그도 올해부터는 이제 승강제를 도입해가지고 K3 리그도 2개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위 리그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높은 리그하고. 근데 어드밴스가 높은 리그라고 하고요. 그 아래가 베이직 이렇게 나눠서 승강제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22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청주에 2개 구단, 그러니까 청주 시티 FC랑 청주 FC 그리고 충남에 부여 FC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은 아직 K3에 참가하는 팀은 없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세종에도 생길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행복도시 이 세종의 평균 나이가 좀 젊죠.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길 이사를 가니까. 그리고 출산율도 높다고 하고.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어린이 축구단도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동안 이제 세종에 진출했었던 유명 축구 선수 출신 유명 그 축구인들이 유소년 팀들이 오히려 세종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안정환 FC 축구교실이 2014년도에 그 세종 스포츠센터 구장에서 클럽을 운영하다가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동국 선수가 되는 스포츠파크인 세종, 이동국 스포츠파크인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숙박 시설까지 있는 그런 종합체육실을 시작했다가 그것도 이제 자리를 비워서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정환 전 선수와 이동국 선수가 풋볼 클럽을 만든 곳은 좀 장소는 좀 다르지만 현재 지금 모두 세종을 떠난 건 맞는 말이고요. 그 때문에 세종에 축구팀이 창단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 출연금으로 세종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이동국 스포츠파크가 떠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FC 세종 유리스타라는 가칭 팀 이름도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수준 높은 연고 축구팀이 있다면 좋겠지만 구장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축구팀 공모 등의 절차도 필요해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종시 관계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진짜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은 맥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소개하면서도 이 아마추어 리그의 세종시청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길래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장을 빌려주고 사용 허가권을 주는 거니까 그 팀과 상관없이 구장이 있어야 선수들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기가 어렵죠. 땅도 넓고 시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 프로리그를 당장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있는 거 쓰겠다는 건데
사실 이동국 스포츠파크 여기는 좀 외곽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지원원 시설 놀리는 것보다는 누군가 와서 쓴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관공서 역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세종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시니까 도시 인프라가 좀 다양하게 문화, 스포츠, 체육, 여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그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점이냐 세종시 이전이냐 등의 소문이 무성했던 코스트코 대전점이 현재의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일보 등이 보도했는데요.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전 지점 임대부동산과 코스트코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코스트코 대전점과 서울 양평점, 대구점에 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매매 계약으로 모두 코스트코 코리아의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코스트코 대전점은 1998년 6월부터 신세계 부지를 임대해 20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대전점은 임대기간 만료에 가까워지면서 폐업설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리동에 있는 코스트코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 그 신세계 땅이었는데 그 땅을 빌려서 장사를 하다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신세계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있을까 말까 했는데 아예 신세계에서 코스트코한테 팔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코스트코가 지금 땅을 사서 자기 건물과 땅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자님도 코스트코 가보셨죠? 네, 예.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스트코에 열광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장사 잘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주차장이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고 차도 그 때문에 서대전역 주변 막히는 게 서대전역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를 가시는 분들이 때문에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코스트코는 그 삼성카드인가요? 그 카드도 하나만 받고 현금 결제해야 되고 현금 결제만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회비가 또 내야 되는 것 같고 그 예전에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코스트코 생기기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았었고 그리고 코스트코가 들어온 거죠. 예전에 창고형 그런 대형 매장들이 대전에도 월마트도 있었고 마크로라는 것도 있었었고 중간에 까르푸도 있었는데 그런 창고형 매장들이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한테 좀 이제 어색한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은 영업 부진으로 다 문을 닫고 대신에 백화점과 유사한 그런 마트들,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네네. 그런 창고형 마트들이 이제 영업 부진을 많이 겪었었는데 코스트코는 유독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비결이 뭔지.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비결이라고 그런 마트의 스타일을 쫓아가서 이마트도 트레이더스,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죠. 창고형 매장을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거기 가는 걸 중단했는데요. 네. 가격이 좀 세고, 그다음에 근데 좀 상품은 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 그대로 한 종류의 품목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한 품목, 하나의 종류의 품목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코스트코가 제안하는 제품을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품목 중에 코스트코가 제안하는 것. 그래서 그때 우선 신뢰도가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피디님 말씀처럼 코스트코가 지역화에서 활동하는 게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지역의 사회활동에 동참을 한다든지, 어디에 기부를 한다든지, 공헌활동은 좀 지역에서 거의 못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대전시에서 공익사업 참여 비율, 마트마다 이런 걸 좀 비율을 좀 찾아보니까 코스트코는 작년 판매 금액의 0.05%를 사회공헌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홈플러스는 0.5, 10배네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0.2, 이런데 그거에 10분의 1에 못 미치는 0.05%라는 건 사실은 지역에는 사실 관심은 별로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트코보다 홈플러스가 10배를 더 쓴 거니까 그렇게 싶다가도 0.5%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정말 그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기여하는 바가 참 그러네요. 네. 참나. 아이고, 네. 관련 보도를 또 보니까 이번에 신세계 이마트의 코스트코 자산 매각이 이제 거래 금액만 수천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스트코 대전점이 영업을 계속한다 뭐 이것도 뭐 관심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세계 이마트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랄까 알짜 땅을 팔아서 확보한 현금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슈퍼마켓 SSM 같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마트 24 편의점 형태의 이마트 노브랜드라고 해갖고 이제 대기업 브랜드가 안 붙은 이것도 SSM 같은 신종 SSM 같은 그런 모델인데요. 장사가 요즘 잘 돼요. 많이 퍼지고요.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있어가지고 직격탄을 쏘는 그런 그 경우를 왕왕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을 더욱 이제 확장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더욱더 많이 깊게 침투하는 이런데 그 돈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 말 그대로 신세계가 코스트코에 땅을 팔면서 수천억 원, 지금 거래 금액은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뭐 수천억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슈퍼마켓 형태의 노브랜드라는 마트가 지금 대전 세일백화점을 포함해서 전국 40여 곳에 퍼져 있고요. 위드미에서 이름을 바꾼 이마트 24 역시 점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에 자리 잡은 편의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대명사가 된 스타필드 역시 경기 하남과 고양 진출 이후 경남 창원에서는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지역 상권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 코스트코 그 신세계 이마트 뭐 이런 이제 거대 자본들이잖아요. 유통 자본들이잖아요. 근데 유통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통사업가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이 어땠냐면은 대형 유통 자본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다. 대량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량으로 퍼지게 되면은 가격이 유통 마진이 더 붙어가지고 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막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막 대형 마트에 가면 물건이 아무래도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조금 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편하고 조금 더 싸니까 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싸기는 싼데 아주 조금 쌉니다. 많이 싼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쌉니다. 응. 많이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유통 자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의 마진을 줄이고 소비자한테 더 주는 게 아니라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생산자, 공급자한테 더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진을 건드는 게 아니라 생산자나 공급자의 마진을 깎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마진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싼 값에 공급을 하려면은 원가 절감에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은 아주 조금 싼 제품을 그 품질, 제품의 품질을 봤을 때 과연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생산자 같은 경우는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과연 이걸 상생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이런 대형마트가 큰 비중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단가이나 뭐 이런 요구를 좀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상품의 값을 비교해 본 적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써있는 가격으로 그냥 항상 그렇게 사왔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이 예전에는 뭐 단순했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적 능력이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어떤 어디가 편리하다 뭐 이 정도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대형마트에서 10원에 팔면 엄청 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100원짜리 싸게 팔아봤자 95원, 90원에 팔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그럼 그거 다 따지면요. 대형마트까지 차 몰고 가야 되잖아요. 기름값 생각하면은 그게 과연 싼 걸까에 대해서 또 합리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아주 조금 싼 가격에 품질에 대해서는 물음표, 생산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마진이 줄어들고 대형 유통자본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니까 이거는 정말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님.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예전에 10시면 바로 잠들었던 스타일인데 요즘은 누워서 좀
잠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대충 뉴스 생각하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잠 안 오실 땐 전화하십시오. 같이 소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 네. 주말에는 부디 좀 평온한 마음을 찾으셔가지고 숙면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으로부터 대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박정현의 머슴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고요.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